오늘 정오 시점으로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당 대표로서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출근하기에 앞서 종로 자택 앞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4일에 자가격리를 마치고 지금 나왔습니다.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립니다. 마치 야전 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고통이 얼마나 크실지 아프도록 잘 압니다. 함께 견뎌내십시다. 우리는 이 코로나 전쟁을 반드시 승리하고 민생과 경제도 빨리 회복시킬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건의료체계가 잘 짜여 있고 종사자들께서 매우 헌신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확인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겁니다. 거듭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 정치 쟁점 짚어보는 정치회전, 황혜진 선임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어대낙. 네.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어대낙. 어차피 예. 대표는 이낙연. 예. 60% 넘게. 예외가 예상대로. 이변이 없었죠. 네. 예. 오늘 지금 보셨습니다만 자가격리 2주 동안 하고 해제돼서 12시부로 공식적인 당무를 시작했는데요. 이낙연 대표. 오늘 보신 건 종로구 자택 앞 상황이고요. 그리고 나서 현충원으로 갔습니다. 현충원에 예. 가서 트위터에 올려놨는데 영령 들이시어 국민의 고통을 굽어 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 이런 방명록을 예. 서명을 했고요. 이어서 국회에서 지금 최고위원회의 주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예방하고 이런 사실상 당대표 당선 이후 화상회의는 했습니다만 공식적인 첫 일정인데 그 이후에 앞으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한답니다. 기자들 만나서 당을 어떻게 오늘요? 이끌고, 네네. 예. 당을 어떻게 이끌 것이며 앞으로 지금 코로나19 위기 대책을 비롯한 국가적인 일들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일을 하겠다 이런 얘기도 하고 남은 인사들 있죠. 예. 당직 인사도 하고 좀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체제가 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데 네. 대선에 나갈 것은 거의 분명해 보이고요. 6, 7개월 후면 당대표를 그만둘 상황인데요. 당대표 하는 동안 뭔가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여태까지 좀 너무 점잖다. 어떤 자기 의견이 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은 상황에서 좀 분명해지겠죠, 의사 표현이? 지금도 좀 달라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이낙연 대표가 대권 주자 반열에 오른 결정적인 일은 총리 기간 동안의 직무수행 능력이죠. 예. 특히 국회에서의 답변, 핵심을 찌르면서도 점잖고 야당 의원들이 할 말을 이렇게 만드는 그런 품이 있으면서 점잖고요. 네네네. 그죠? 그런 예. 사이다 답변. 예. 그다음에 국무총리 당시에 강원도 화재나 이런 재난 현장에서 보여준 그런 겸손하면서도 당시 그 국민들의 마음을 잘 읽는 그런 따뜻한 리더십, 이런 관리 능력, 점잖음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이낙연 당대표를 대선 주자 이기까지 밀어올린 그런 원동력이었는데 이제 그것만큼은 안 되죠. 이제 당대표 6개월 동안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낙연 당대표가 대선 주자로 정말로 안정적으로 여권의 주자가 되느냐 마느냐라는 결정적인 시기죠. 6개월. 3월 9일 정도 내년까지인데 6개월 조금 넘는데 그 사이에 자기 색깔, 말씀하신 것처럼 앵커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너무 답답하다. 두리뭉실한 말만 한다. 누구한테도 욕을 안 먹는 말만 한다. 색깔이 없다. 또한 신중하다 못해서 실기한다. 예. 이런 평들을 좀 들었는데 그건 아무래도 당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예. 평당원이죠. 사실 평의원. 당직은 있었지만 여러. 공난국복 코로나위원장 같은 그런 상황도 좀 작용을 했는데 본인도 당대표가 되면 당의 1인자로서 할 말을 할 것이고 현안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메시지가 좀 강해지고 있죠. 최근에 예, 여러 사안에서. 그리고 특히 정치적 리더, 당의 지도자,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국민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바가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저 사람은 어떤 의견을 갖고 있을까? 예. 어떤 정책을 할 것인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런 걸 분명히 얘기하고 물론 모든 일을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정치인이 사실은 복잡한 현안들이니까 그걸 파악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물론 또 이렇게 효과를 여러 가지 측정을 해야 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당장 무슨 일이 터지면 곧바로 입장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이게 또 바람직한 것도 그렇죠. 아니겠죠? 바람직한 것도 예. 아니지만 빠른 시간 내에 국민이 저 리더로서의 이낙연 당대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예. 무슨 정책을 할 것인가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가를 단호하고 분명하게 되도록
늦지 않게 말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이제 이낙연 당대표의 그동안의 그 스타일하고 좀 사람이 그렇다고 쉽게 안 변할 테니까 예. 어떨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말씀하신 그 이낙연 당대표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사안이 제가 보기에는 당장 재난지원금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당내 이견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낙연 지금 대표 의견이 소수파에 속하는 것도 같고요. 뭐냐면 선별 지급이 당했던 다수파가 보편 지급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민주당 안에서는 그런 얘기 좀 많아 보이긴 하죠. 예. 공교롭게도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대표하고 좀 비슷하게 예. 필요한 사람들한테 선별 지급이죠? 예. 선별 지급이죠. 쉽게 말하면 대개 한 50% 정도 소득 기준으로. 그런데 이낙연 그 당대표 의견은 계속 지금 1차 때처럼 전 국민에게 주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무리다. 예. 무리다. 예. 그리고 예산도 그렇고 일단 더 어려운 사람에게 더 두텁게 더 많이 신속하게 주겠다 이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지금 뭐 극명하게 그하고 반대 의견이 이제 이재명 경기사인데 전 국민에게 주자 50%만 주면 저 사람 가난한 사람이구나 이런 낙인 효과를 찍고 그리고 나도 세금 내가 더 많이 냈는데 난 왜 안 주느냐는 고소득 중위소득 이상 사람들은 화나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별로 좋을 게 없으니까 저번처럼 똑같이 다 주자 이런 그 이재명 의사의 의견인데 사실은 뭐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그걸 딱 놓고 누가 옳다 말다 틀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낙연 당대표 생각은 지난 1차 지원금도 그렇고 그때 한번 효과를 지켜보고 이번에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50%더 필요한 사람들한테 더 많이 주는 게 낫다 이런 네. 쪽으로 쏠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번 주 안에 곧바로 당정청 회의를 열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서 빨리 결정하겠다는 거죠. 근데 예. 추석 전에 지금 명절 돌아오기 전에 지급하겠다는 생각인 것 같은데 예산이 없으니까 이 또 뭐 홍남기 부총리 생각도 들어봐야 되고 그런데 홍남기 부총리 같은 경우도 경제부총리도 꼭 해야 된다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꼭 필요한 사람한테 한정적으로 준 게 옳지 않냐 이런 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관전 포인트는 이낙연 당대표가 이 재난지원금 관련해 가지고 당내 이견을 어떻게 조율하고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내릴까 이걸 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첫 대표로서였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이낙연식 정치를 좀 볼 때 참고할 부분이 저분이 정치의 시작을 김대중 전 대통령께 본 동교동계를 시작했죠. 김대중 대통령이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 시절에 굉장히 글도 잘 쓰고 취재도 잘하고 뭐랄까 점잖고 이렇게 정치현안에 대한 분석력이 탁월한 그 동아일보 이낙연 기자를 굉장히 좋아했죠. 그래서 예. 여러 차례 정계 입문 건의도 하고 그래서 결국 입문을 시켰는데 그 2000년이죠. 저희가 이제 정치부 기자 처음 초년병치 할 때 이낙연 의원은 이제 대변인하고 뭐 그런 예. 시절인데 김대중 대통령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그 정치 모토가 그거죠.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의식 이런 예. 건데 굉장히 어쨌든 이른바 김대중 스쿨이나 동교동계에서 그걸 몸으로 굉장히 체득한 그런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 이낙연 대표도. 그래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뭐랄까 이렇게 명분보다는 현실을 더 중요시하는 사람이니까 아마도 그런 면에서는 이게 협상 과정이나 그런 과정에서 상당히 좀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더 많이 두텁게 주는 게 낫다는 생각을 관철시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지켜볼 일입니다. 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이낙연 대표가 된 후에 궁금한 게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관련해서 오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들어보고 다시 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새로 선출된 민주당 지도부는 좀 원만한 여야 관계를 이끌어 나가는데 보다 더 노력을 갖다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지난 개원국회부터 시작을 해서 여야 간의 대치가 사실은 국민에게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새로 된 이 집행부는 이번 정기국회를 맞이해서 여야 간의 소위 협력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국민이 정치권에 대한 안심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소위 정치를 갖다가 해주실 것 같다 바랍니다. 이낙연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하고도 인연이 깊죠? 그러니까 얘기가 통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정치도 분들이 뭐 많지만 예, 여야 정강 정책이나 이념과 지향성이 다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예. 좀 합이 좀 잘 맞고 인간적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당연히 이 사람이. 근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80년대 민정당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이낙연 기자가 출입 기자였다 그래요. 그래서 예. 그때부터 그 정치인과 기자로서 이제 알아온 사이인데 이낙연 대표가 밝힌 게 있죠. 그때 민정당 정권이 금융실명제를 하려다가 포기를 하게 됐는데 그거를 그만두겠다, 포기하겠다라는 거를 특종을 했는데 그 취재 소스, 취재원이 김종인 당시 의원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 굉장히 친한 기자죠. 굉장히 친한 기자 아니면 그런 걸 안 주니까. 예. 그래서 자신이 찾아갔더니 저도 기사를 봤는데 술술 얘기하더라는 표현을. 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이후로 오랫동안 이제 그 교분도 있었고 친분이 있었던 사이라서 그렇게 여야 관계가 이렇게 그 인간적인 그런 그 이해찬 대표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좀 악연이 있죠. 선거에서도 맞붙었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민주당이라서 공천 심사를 하면서 잘라버렸죠. 예. 공천 탈락시키고 그런 악연도 둘이 있는데 한마디로 안 친하죠? 네, 안 친하죠. 사이가 안 좋죠, 인간적으로. 예. 그런데 그런 관계도 있어서 일단 대화를 하기에는 상당히 좀 괜찮은 사이인 것 같긴 하고 그래서 오늘 전화 통화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낙연 대표한테 축하하면서 좀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 이낙연 대표도 많이 도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고 내일쯤 찾아뵙겠다 이런 얘기를 한 모양인데 그 문제가 있죠. 그런데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가 계속 협치를 하려면 법사위원장 해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네.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건 안 된다.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가 지금 의중을 알아보고 있는 모양인데 법사위원장 얘기를 또 들고 일어나면 다시 원점 회귀하는 거니까 예. 그것만은 안 되겠다. 얘기가 오고 가는 모양인데요. 어쨌든 그거 빼고 다른 던질 양보안이 좀 있나요? 협치를 위해서? 지금 글쎄요. 그런데 이낙연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 말을 한 걸 보면 예. 협치를 하겠다. 그리고 협치가 중요하다. 협치를 꼭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극우와 결별하고 온건한 노선, 국민들 다수의 지지를 받는 노선으로 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극단 세력과 결별하는 걸 보면 협치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예. 그러면서 협치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지금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는데 법사위 문제는 이낙연 대표라도 양보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미 그걸 다시 그렇겠죠. 돌려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지지 세력한테 굉장히 반발을 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선택이고요. 예. 정치란 게 다 꽉 막힌 것 같다가도 길이 있으니까 특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이낙연 대표나 두 분 다 굉장히 실용주의자거든요. 현실주의자고. 상인의 그런 현실의식, 예. 계산법도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라 좀 협상을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분이 또 이렇게 서로 일합을 겨루면서 여러 협상을 하면서 맞춰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것도 한번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네.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협치가 어떻게 될지. 자, 그 전에 잠깐요. 네. 당대표 아까 얘기해서 제가 여쭤보려다가 지나갔는데 세 분이 당대표 경선에 참여했는데 네네. 대차 대조표를 따져보면 김부겸 의원이 가장 잃은 게 많은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선전했죠. 선전했고 얻을 건 다 얻은 것 같고요. 그렇죠? 맞습니까? 박지민 의원은 어차피 3등 각오하고 나온 거고 2등까지 하면 굉장히 좋은 그런 상황인데 3등을 했는데 근소한 차이로 3등을 했으니까 박지민 의원은 재선의 소장파로서 물론 저번 최고위원 선거 때는 1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니까 굉장히 등급을 키웠다. 이런 평가가 정치적 체급이 커졌죠. 예. 커졌고 대선 주자 반열에 이른 두 사람이랑 싸워서 저 정도 성적을 올렸으니까 서울시장에 출마할 가능성은 더 그렇죠. 이게 나쁜 표현은 아니고 정치인이 권력 의지가 강하고 예. 굉장히 정치인으로 필요한 조건인데 박지민 의원 굉장히 젊은 소장파인데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평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예. 서울시장 대통령 뭐든지 나올 사람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장 아마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당내 경선에 김부겸 의원은 반면 상처를 많이 입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 김부겸 전 장관은 네. 상처를 받은 편이죠. 만약에 박주민 의원이 안 났으면 30% 넘게 40% 가까이 득표해서 6대4 정도 득표를 하면 굉장히 선방한 것으로 내부에서 평가를 하고 박지민 의원이 나왔기 때문에 30% 정도는 그래도 예. 얻었어야지 그래도 정치적으로 존재감이나 자존심이 좀 살 거라고 내부 평가인데 그게 못 미쳤죠. 그리고 대의원 말고는 이런저런 여론조사 이런 데에서는 국민 여론조사나 이런 데서는 일반 당원 이런 데서는 박지민 의원한테 또 졌잖아요. 예. 그래서 상처가 패배 내용이 예. 별로 좋지 않아서 김부겸 의원으로서는 김부겸 전 의원은 상당히 지금 상처를 받은 충격적인 결과인데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이렇게 나쁜 20%대지만 나쁜 득표율은 아닙니다. 그래서 또 김부겸 의원이 당내 영남 주자로서의 대표성을 아직 갖고 있고 예. 특히 당에서 민주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영남의 지지, 그리고 영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가져오고 이런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런
위상을 갖추기 위해서는 김부겸 의원이 당에서 굉장히 중요한 존재거든요. 당으로서 큰 자산이죠. 그 그렇죠. 영남의 가장 큰 자산인데 지적-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낙연 당대표로서도 김부겸 의원을 잘 그렇겠죠. 같이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민주당 전체로도 그렇고 정권 재창출로도 그렇고 뭐 크게는 전국 정당으로서의 그런 제대로 된 정상화된 정당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겸 전 장관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고심이 있을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통합당 얘기를 좀 네.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잠정 아니겠죠? 아직은 당명을 바꿨습니다. 네네. 국민의힘. 아주 독특합니다. 예. 국민의힘이라고 무슨 당 이런 게 예, 아니고 국민의힘. 그래서 뭐 외국에서는 종종 뭐 이렇게 쓰긴 하는 우리나라도 것 같습니다. 있죠. 뭐 예를 예. 들어서 뭐 시대 전환 뭐 이런 예, 것처럼 예. 그리고 뭐 일본이나 주요 정당으로서는 처음 아닌가요? 당 글쎄요, 이름이 주요 아니라. 정당으로서는 좀 드문 그런 예. 이름이죠. 뭐 그래도 당 이름이 다 붙었는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원래 민주를 되게 굉장히 선호한다고 하는데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이 있어서 안 쓴 건지 모르겠지만 국민의힘이라는 게 지금 가장 국민이라는 단어를 넣지 않은 게 가장 의견이 많았다고요. 예. 그래서 저게 나온 모양인데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 예. 하고 하고 좀- 합당을 뭐 염두에 둔 건지 어쩐지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안 대표 그거는 측에서는 아직까지 생각입니다만. 뭐 분명히 네.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예, 가능성을. 지금 근데 부인할 수 없죠. 저 특히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 등등에서 안철수 계속. 대표 보고 빨리 오라고 손짓을 하는데 어쨌건 저 당 김종인 대표가 당 이제 새로운 모습, 당명을 새로 바꾸고 위기에 처한 당이 새로운 정치적 진로를 찾기 위해서 당명을 바꾼 것이다. 뭐 이런 의미를 여러 가지 뒀는데요. 뭐 쭉 보수정당의 지금 이 정당의 뭐 자유당, 공화당까지는 못 건너가고요. 보통 3당 합당으로 이제 이 체제가 만들어졌습니까? 그래서 김영삼계의 의원들, 정치인들이 그 당으로 건너와서 이제 보수 정당, 그게 민자당이죠. 민자당 이후에 이제 신한국당, 한나라당, 그다음에 또 뭐죠? 뭐 새누리당, 그다음에 뭐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 예.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까지 그렇습니다. 왔죠. 네. 국민의힘까지 왔는데요.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기억나서는 자, 국민의힘이란 저 독특한 당명을 쓰는데 사람들은 많이 유추하기를 극우 세력과의 어떤 결별 이걸 본격적으로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을 하는 분들도 많던데요. 국민의힘이라는 저 당명을 좀 예. 보면서 약간 젊은 느낌이 좀 들죠. 예, 네. 뭐좀 젊다, 무슨 당이라는 아주 고식적이고 이렇게 뭐 민주자유당, 보통 보수정당 당명으로 가장 많은 게 공화당, 뭐 예. 자유당 이런 거죠. 뭐 그런 이름들인데 보수당 이런 건데 좀 독특하고 좀 젊은 느낌도 주고 극우 세력과의 결별 뭐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가는 건가요? 좀 열린 정당이란 예. 국민에게 열린 정당 이런 느낌을 중요시해서 지은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은 듭니다. 예. 그렇다면 극우 세력과의 결별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될 텐데 왜냐하면 최근에 그 정광훈 목사 사태가 벌어지면서 그동안 벌어놓은 지지율 다 까먹었고요. 한꺼번에 털어먹었죠. 예. 그렇다면 극우 세력과의 결별의 어떤 수순을 보는 건 인적 자원의 정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가장 눈에 띄는 게 당명, 정강정책, 그 다음에 사람이죠, 사람. 예. 극우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당에 계속 남아서 목소리를 높이고 그 당이 그런 사람들이 이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결국은 정치도 사람이 하는 거고 가장 시간은 다 중요한 건 됐는데 좀 인사죠. 정리를 짧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당무감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장재현 의원이 지금 너무 잔인하다. 피해 숙청이 시작됐다 예. 이렇게 볼 텐데 그 민경욱, 김진태 전 의원들 광화문 집회에서 발언했던 그 두 대표적인 사람들 비롯해서 당내 그 과거 친박 강성들이나 극우로 상징되는 분들은 아마 이번 당무감사를 통해서 제거당한다고 하면 굉장히 좀 이렇게 무서운 예. 편이지만 장재현 의원이 말한 대로 숙청 혹은 지역구를 뺏기고 당에서 쫓겨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죠. 아니면 그 전에 본인이 그만둘 수도 있겠죠. 예, 통합당이 시끄럽겠군요. 또 한번. 예, 인적 청산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죠. 그런데 예. 오늘 불가피하죠. 말씀 감사합니다.